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국민 앞에 섰습니다. 집값이 이미 최고 수준을 넘어섰을 수 있다며 추경 매수 자제를 호소했는데요. 영끌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지적, 그리고 알맹이 없는 엄포라는 비판이 엇갈립니다. 홍 부총리 담화 평가해보고 시장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담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과 함께 평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종환입니다. 자, 고종 원장님, 네. 홍 부총리 부동산 담화 갑자기 나온 것 같고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 듯 없는 듯한데 다 네. 들어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좀 기대치에 미흡했다. 미흡했다.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번에 거는 기대가 상당했거든요. 과거 예년에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늘 이쯤해서 대책이라든지 발표가 있었던 것들은 좀 관행이죠. 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정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세값 임대차 3법 이후에도 전세 가격도 27% 이상, 정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평은 네. 좀 기대치에 미흡했고 한마디로 내용은 굉장히 많은 듯하나 알맹이가 없는 소위 그래요. 좀 맹탕이다라고 말할 맹탕.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이런 정도의 정책이라면 왜 굳이 이렇게 부총리부터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발표했는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부총리 담화 내용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네. 우선 공급 관련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부총리께서 전국에 올해 46만 호, 서울은 8만 3천 호가 입주 물량이다. 예. 이게 그동안의 평균 수준이다. 입주 물량 적지 않다. 네. 그러니까 공급 충분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제가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전문가들의 진단과 미스매치,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러니까 왜 집값이 이렇게 올랐을까? 그 이제 원인 파악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올바른 대책이 나오는데 이번에 아까 제가 좀 실망스러웠다, 기대치에 미흡했다라고 말하는 건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결코 우려할 만큼의 공급 부족은 아니다. 충분하다고는 안 했지만 공급 부족의 문제를 부정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근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냐면 과거 10년간 주택 입주 물량을 보면 네. 전국에는 약 47만 호라고 그럴게요. 서울은 7만 3천 호였는데 올해 입주 예정 물량만 놓고 보면 46만 호, 8.3만 호로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는 것 같죠. 이게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 연구자나 학자들은 이렇게 주택 공급이 충분한가 부족한가를 이런 지표만 가지고 설명하지를 않아요.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택 보급률 지표, 보급률? 두 번째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세 번째는 자가 보유율이에요. 예.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 우선 주택 보급률 지표만 말씀드릴게요. 네. 주택 보급률 지표만 놓고 보면 서울 같은 데가 96이에요. 6%예요. 96%. 네, 그러니까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부족한다. 얼마만큼 부족할까? 이게 중요한데 전국적으로는 105%이거든요. 충분해요. 우리 전국적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수도권은 이 평균치에 또는 적정한 주택 보급률도 105%로 보는데 한참 미달하고 있죠. 약 9%가 부족하죠. 예. 서울에 참고로 지금 재고 주택 물량이 374만 호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9%가 부족한 거라면 약 33만 구가 33만 내지 34만 여가구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전셋값 급등과 집값 급등의 가장 주된 이유가 공급 부족에 있는 것이죠. 지금의 현상이 결국 공급 부족에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공급 충분하다고 얘기했군요. 네, 이게 지금 사실과 그러니까 보고 싶은 통계만 유리한 통계만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보아도 우리가 한 368 정도 되는데 일본이 450가구 정도 되니까 상당히 부족하다. 중소형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걸 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가 소유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4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집이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 통계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이래서 유리한 것만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입주 가구 수만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로 주택 수급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네. 주택 보급률, 자가 소유율 이런 걸 다 봐야 된다 이건데. 이게 이제 누적된 효과예요. 말하자면 한 가지 더 보탤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만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공급이 부족했던 게 쌓이고 이걸 누적 효과라고 말하잖아요. 이 결과이고요. 하나 더 보태면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주택 공급을 소홀히 한 건 맞잖아요.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네. 이러다 보니까 더 공급이 부족해졌고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 지금 전세가 급등과 집값, 물론 전세가 급등에는 이어지겠습니다만 주택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잖아요. 예. 이것까지 이러한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또 하나가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83,000호라는 얘기 중에는 예. 사실은 아파트를 포함해서 빌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집값이나 전세값 급등의 원인은 아파트 공급 부족이 큰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매년 한 4만 5천 정도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올해는 작년에 4만 호에서 올해는 약 2만 호에서 2만 5천 호로 내년에는 2만 호 이하로 더 줄어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께서 공급이 지금 부족하지 입주 물량이 않다고 말하니까 내년에 줄어든다. 더 앞으로 내년 후내년까지는 더 줄어들어요. 이거는 민간 통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까 결국은 앞으로 적극적인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 투기 수요 때문이고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상승 기대 심리 때문이고 또 이렇게 집값의 실거래가를 조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이 나온 이유도 그겁니다. 네, 그게 좀 미스매치이고 이게 결국은 집값 안정에는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 가격 수준. 부총리께서는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거나 네. 이미 최고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네, PIR이죠. 네, 실질 가격과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여러 가지 지수를 다 통계로 딱 보니까 최고 수준 또는 넘어설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지금 이번에 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요. 저도 이 시간에 많이 나와서 늘 얘기했던 게 집값이 지금 서울은 8년째, 수도권은 7년째 최장기간 최고 급등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고공행진한 거잖아요. 이 결과 어떤가요? 지금의 부동산의 상태는 고점 상태에 있고 저도 변곡점이 임박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 가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올 가을까지 오르게 되면 정말 서울은 8년째 오르는 것이고 역대급 최고의 상승인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보면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높아졌고 PIR도 18 정도로서 굉장히 역대급 최고로 높아진 상황이에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예측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볼 때 지금은 집값이 고점 상태에 놓인 것도 맞고 많이 올라서 지금 PIR도 높은 것도 맞고 변곡점이 맞는데 문제는 좀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집값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온 것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향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다 말을 바꾸면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만약에 가격 조정이 있다면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야, 그런 그건 말인데 상당히 위험한 경우인데. 아니 그런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대표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죠. 예. 뭐냐면
과거에 집값이 내렸을 때를 우리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자고요. 과거에 집값 떨어졌을 때요. 네, 그게 언제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좀 떨어졌죠? 예, 그렇죠.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IMF 예, IMF 외환위기 위기 때에도 우리 97년 말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보면 2001년 이후에 이제 집값이 또 굉장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그 상승하는 원인이 되는데 위기가 오거나 대량 공급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집값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노태우 그때 이제 88년 우리도 올림픽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보면 내렸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때 200만 원 우리가 분당 네, 일산 200만 원. 팽촌 3번 이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집값이 91년부터 쭉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공급이 확대되고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때, 두 번째는 2008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또 우리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이때 또 외환위기 또 2008년에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도 왔지만 네. 공급이 많을 때는 그러니까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에다가 정책 실패, 공급은 등한시하고 예를 들면 규제 위주의 일변도 정책을 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여기에다가 집값 상승 기대감에 광범위한 확산 또 하나 보태면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데 다 선진국도 집값이 올랐어요. 이거는 대통령 지금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접근해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홍남기 부총리와 좀 동의를 하는데 동의하죠. 그러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그 떨어진다는 부분에 조건이 대해서는 있어야 되는 공급과 위기, 공급 네. 확대와 위기가 겹치면 떨어지는데 지금은 공급 확대가 우선 먼저 돼야 되죠. 지금 그게 아니다. 예, 공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당장 제가 볼 때는 2022년 지금 21년이잖아요. 네. 22년, 23년까지는 서울만 놓고 보죠. 왜냐하면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입주 물량이 당장 반토막으로 줄어들어요. 아파트만 놓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주택 임대차 3법에 지금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면 매물 잠김 현상에다가 지금 매물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문을 맡고 있어서 따져봤더니 놀랄만한 걸 발견했어요. 뭡니까? 올 가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 전세값이 좀 들어가서 정부 발표 내용도 그 이전에도 나왔잖아요. 안정될 거다. 뭐 계약정신 쪽에서 좀 안정됐다 해서 자화자찬이 좀 있었잖아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홍 부총리가 말씀하셨죠. 보았더니 서울 지역은 청가구되는 아파트 단지의 매물도 한두 개에 불과하고요. 전세 매물은 아예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매도 효과가 중요한데 10억짜리 기준으로 매물은 1, 2억 이상 높은 가격에 나와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 현황을 보니까 매물이 없다. 매물도 매도자도 별로 없고 매수자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매물이 나오더라도 높게 나오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 효과가 너무 높으니까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인데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제가 볼 때 전세나 매매나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될 확률은 현재로서는 몹시 높다. 올해가 오르면 내년에 안정되기도 어려워요. 목달에 홍 부총리가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번 가을에 또 집값 그런 가격 위험성을 예상하시네요. 네.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온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공공택지, 공공주택 플러스 그거 말고도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민간주택도 사전 청약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패닉 바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까요? 네, 어느 정도 심리적 효과는 있죠. 우리 부동산 교과서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공급이 예상되는 물량이 많을 때도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상지 신도시가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집을 그러니까 30대가 문제잖아요. 집을 사기보다는 기다리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만으로 지금 펄펄 끓어오르는 패닉 바잉이라든지 영끌하는 심리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으로까지 사전 청약을 확대했다고 해서 사실은 집을 안 사는 수요는 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집 사는 수요는 줄어들지만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세난은 더 심화돼요. 불안정성은. 무슨 말일까? 집을 안 사고 전세 계속 눌러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증가하지 않는 한 전세 가격은 더 오르고 전세와 매매가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도 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도 한편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리 안정 효과는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것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될 것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한계가 있다. 역부족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민영주택을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분양가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어요? 미리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전 청약에서는 본래 분양가 확정은 안 해요. 본 청약 때 확정을 하죠. 예. 근데 지금은 예정 분양가죠. 네.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임대차 3법의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값을 걱정한다면 전세값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급 부족이 지금 문제인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교과서와 부동산 교과서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우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가 중요한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지금은 단기 공급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10년 후에 정부는 자꾸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집을 안 사도 된다, 내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당장 1, 2년, 2, 3년이 문제죠. 첫째입니다. 하나는 저는 그린벨트도 좀 남아 있어서 이 해제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린벨트. 또 하나는 서울의 용산공원도 100만 평에 가까워요. 일부는 저는 공공임대주택 또 이 분양주택을 좀 지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일부에. 그리고 우리 다 대표님이랑 저랑 아시잖아요. 내곡동에 가면 예비군 훈련장도 있어요. 좀 외곽으로 이전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지도 있고요. 저는 또 내곡동, 세곡동 가면서 느낀 건데 그 화훼단지가 많아요. 비닐하우스가 있고 여기에 집을 좀 지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심에 그 터미널 같은 거 서부 터미널 있거든요. 3만 평이 넘어요. 목동에 있는데. 목동에 서부 터미널? 민간 부지이기는 하지만 양재 화물 터미널도 아시죠? 이런 지역들에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저는 서울 비행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박용진 의원께서 김포공항을 뭐 아파트 짓다 이건 너무 좀 과도한 거예요. 그러나 판교보다도 입지가 좋은 게 서울공항이죠. 대통령만 몇 번 이용하는데요. 이거야말로 김포공항으로 옮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바쁜데요. 얼마든지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는 많이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전세나 지금 재고 물량이 부족한 것인데 저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28만 원나 돼요. 1년에 우리가 거래되는 주택수가 약 100만 호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 30%만 매물이 나와도 약 50만 호가 쏟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매물로 나오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면 돼요. 지금 양도세가 최고 82.5%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에는 제가 또 상담을 해보면 다주택자들도 지금 불안해해요. 공포에 떨어요. 집값이 내리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얘기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한 1, 20% 정도 연말이나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면 매물이 나올 것이고 매물이 나오면 유통이 되면서 이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제대로 단기 공급 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양도세의 한시적인 완화 자치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정상화되고 이렇게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하는 현상은 막을 수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기부 체납 부분을 공공임대를 짓는다면 얼마든지 방향은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시죠. 이번에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 공조를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임대를 비롯한 공급 확대 방안이 꼭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상지 신도시도 강명 시행 다음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공급 확대 정책이나 그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빠졌다는 점은 좀 아쉽고 결국 이런 것들은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뭐 대선 때까지는 봄까지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앞으로라도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바람은 그런데 실제 완벽한 좋은 그 공급 대책은 나오진 않고 지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끌에서 산 사람들 이자 부담이 있는데 뭐 어떻게 집은 마련을 또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은 부담이고 해결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무주택자가 가장 지금 힘들거든요. 이 전월세 가격도 급등하고 내 집 마련의 길은 멀어 보이고, 이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집값은 2030년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고점이고 변곡점이고 빠지게 되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저는 집값은 어깨를 넘어섰다고 봐요. 이 무주택자들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신규 분양,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면 10년 후까지를 내다보고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다주택자는 다만 지금 2주택 이하로 줄이는 게 좋죠. 집값이 2, 3년 후에는 정부가 단순히 뭐 엄포만은 아닐 거라고 급증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내릴 수도 있다.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때라는 걸 생각하시고 다주택자분들은 좀 물량을 좀 줄이는 슬림화 전략, 다운사이징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대국민 담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담화 토론 잘 했습니다만 사실 담화에서도 얘기됐듯이 임대차 시장의 이중가격 문제 참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임대차 3법 벌써 1년이 됐는데요. 실거주 요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임다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부동산 문제 토론을 했는데 임대차 시장으로 좀 좁혀보면 뭐 1년이 됐잖아요. 임대차 3법. 그런데 많은 지금 분쟁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쟁이 어느 정도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네, 이 이제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서 그 전부터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점 분명히 있었고 이제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면서 주요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그리고 이를 거절하는 이유가 보통 실거주 이유로 이제 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거주가 실제로 사실인지 이거에 대해서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이로 인한 분쟁이 지금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나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통 뭐 보증금이라든지 가령 뭐 임대차 기간, 원상회복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거의 한 10배 이상 이제 그 수치가 오르면서 그 보통 그 이 수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의 어떤 효력,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혹은 이를 적법하게 거절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지금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으로 임차인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실제 뭐 수임한 사례도 있을 텐데 뭐 한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임대차 그 모법상 새로 도입된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임대인은 이제 내가 살겠으니까 나가라라는 이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일단은 임차인은 나가야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임대인이 실제로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 임대료 받아가지고 또 보증금을 올려서 이제 받는다든지 혹은 뭐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허위 이제 갱신 거절이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런 경우에 법이 이제 이런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을 어떤 막기 위해서 어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어떤 이 임차인의 손해를 가장 이제 그 전부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혹은 이제 지급명령 같은 것인데 이 손해배상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손해배상의 액수가 얼마인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법에서 그 액수를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기준이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거의 한 1억을 올려서 이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은 1억을 올려서 보증금을 받았다. 이런 경우를 아주 예로 들면 임차인이 실제로 이를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약 한 몇백만 원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자기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차인은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임대인은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손해배상을 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요?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면 실제 임차인들은 부담해야 될 건 굉장히 많아서 금액이 컸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법적으로 가더라도 결국 임차인 보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소송을 했을 때 어떤 비용들도 많잖아요. 예. 어떤 시간도 소요가 되고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소송 비용 같은 게 소요되기 마련인데 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손해배상액이 충분치 못한 이유, 적은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에서는 그 취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자 이런 정도의 기준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 자 이걸 이용해서 하세요라고 법에서는 어떤 선의를 베풀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걸 텐데요. 예.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어떤 높지가 않은 거죠 금액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서 이제 전세금을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그 비율, 그 예. 비율 자체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 손해배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한 세 달치의 임차료, 세 달치의 월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임차료 자체가 이 전세를 이제 월세로 바꿨을 때 그 임차료 자체가 예. 낮아지면서 이제 오히려 이 법에서 이제 환산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면서 그 기준 자체도 좀 낮아지고 있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임대차 3법인데 결과적으로 분쟁도 많아지고 또 분쟁을 통해서 손해배상으로 갔을 때 배상받는 금액도 적고 그렇다면 임대차를 보호한다는 이 법적인 명분이 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정부 혹은 뭐 국회에서 이제 이 법을 도입을 하면서 그 법 자체, 그 법 문헌상 그 주어진 그 어떤 문구 자체, 네. 일단은 그 자체 그리고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를 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계약 갱신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그 자체로 일단 임대차 어떤 주거의 안정 이 도모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약간 단순한 입장에서 이런 이제 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법 문헌 그 자체의 효과와는 별개로 어떤 이 시장에서 그로 인해서 갱신이 계약 그만큼 많이 된다라는 거는 새로운 매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또 시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어떤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당연하게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렇게 돼서 주가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계약 갱신되는 그 전세값과 신규 계약 간의 가격 차가 워낙 커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문제. 이 법적으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네, 일단은 계약 갱신을 하면 5%밖에 이제 못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계약 갱신을 계속할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의 어떤 시가를 기준으로 5%밖에 못 올리는 효과가 있고 일단 새로운 계약에서는 이런 5%의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에서는 어떤 시세대로 이제 쭉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떤 한 아파트에서도 이런 전세 가격이 기존의 계약 갱신에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새로운 계약은 시가대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지금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법의 어떤 효력,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됨으로 인해서 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긴 한데요. 일단 이런 점이 일단 예측을 사실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정책이 좀 비판을 좀 면치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임대 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민간 임대 등록제 폐지 문제 있잖아요. 임대인들이 왜 현재 지금 이 탄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이게 작년에 이제 헌법 소송이 제기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들이 그 추가적으로 뭐 탄원서 같은 거를 제출하면서 현재의 어떤 부당함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임대주택법이 시행이 되면서 2017년도에 어떤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민간 임대 등록을 많이 하면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반면에 이제 임차인들에게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을 설정해주고 예. 이제 임대료 상한액을 이제 정해주면서 이제 그런 임차인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게 주요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그 정부가 발표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헌법 소송이 제기가 되게 된 건데요. 네. 이제 이런 헌법 소송은 실제로는 어떤 인용률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소송을 제기해도 그렇게 인용이 되진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있다고 본다. 예, 일단 정부에서 그냥 기존에 있던 입장을 그대로 전복을 손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런 입장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이라는 점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극심한 침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진행 중이니까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대차 3법 1년을 맞아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보는 시장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다훈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